세상을 바꿀 미래 과학 설명서 1권.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8가지 정도의 미래 과학 기술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가장, 가장 인상 깊었던 미래 과학 기술은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일곱 번째의 빅데이터 챕터가 인상 깊었는데, 일단, 어, 저는 그 빅데이터 챕터 안에서도 그 올빼미 버스에 대한 얘기가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여기에 그 새벽에 0시부터 4시까지의 유동 인구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종합해서 그 올빼미 버스를 만든다는 거였는데, 전 이렇게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구나. 근데 저는 심지어 올빼미 버스의 존재도 몰랐어가지고, 저는 이 점이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점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도 하지만 우리가 주의도 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서 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게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저는 일장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차를 1년 전, 2년 전에 2년 전에 바꿨는데 그, 그 크루즈 기능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닌데 고속도로 상에서 이렇게 그걸 설정을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뭐야 길 도로도 인식을 해서 가고 앞차와의 간격도 조정해서 가고 내가 뭐 속도를 120을 맞춰놨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120을 맞춰서 쭉 가다가 과속 카메라가 나타났다. 100km 나타났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100km를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도로 운전할 때 이렇게 부담감이 컸었는데 이번에 이제 강릉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거의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운전했는데 그럼 옛날에는 완전히 녹초가 됐을 텐데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덜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만약에 진짜 나중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자동차에서 어떤 있는 시간이 상당히 자유롭겠다. 그냥 뭐 소파에 뒹구는 느낌? 오랫동안 그 소파에서 뒹구는 느낌? 이런 느낌일 수 있어서 어떤 어디 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도, 운전에 대한 부담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할까요? 음, 동아 안녕. 동아, 안녕하세요. 할게요. 동아 혹시 이 미래과학 설명서에서 가장 인상 깊은 챕터, 그리고 인상 깊은 그런 미래과학 기술은 어떤 거였는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앞부분에 그 재료를 알려주는 냉장고가 가장 그 사례 중에서는 인상 깊었고요. 그냥 그 챕터별로 봤을 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파트인데, 제가 평소에 이쪽 부분에 되게 관심이 있고 많이 접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뭔가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기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그리고 요즘 현실에서도 인공지능이, 사람이 생활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고, 어, 또,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얘가 너무 이렇게 번성하게 되면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인공지능이, 더 이상 발전하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네, 발전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인공지능의 기술은 그래도 나날이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싶거든요. 이게 그 과학 기술 쪽으로도 더 좋을 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편리함도 제공할 텐데, 그래도 사람의, 그러니까 생존에 있어서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규제들을. 그래야 사람들이 인공지능으로부터, 그러니까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테니까요. 동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더 발전을 해야 된다는 쪽에 속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 요즘에 챗GPT 같은 경우도 되게 새로운 거의 새로운 그 검색에 이제 검색 키워드가 아닌 이제 직접 질문해서 물어볼 수 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신박한 충격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발전을 해가지고 아예 대화로 가능한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이제 진짜 그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집에 이제 하나씩 로봇이 있는 그런 상상까지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뭔가 아직은 더 AI 쪽이 기술이 발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 솔직한 심정은 이제 그만입니다. 음, 이미 예상을 넘어서 너무 많이 발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은 끝이 없을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 과연 이것들이 더 많이 발전되었을 때 우리 인간의 삶은 그럼 더 행복해지는가, 더 여유로워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좀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손수 빨래를 힘들게 했었는데 이제 세탁기가 생겨서 빨래를 힘들지 않게 됐고 빨래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단축됐고 그러면 옛날 사람보다 그럼 지금 사람들이 그만큼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 오히려 옛날 사람보다 요즘 사람들이 더 바쁜 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렇다면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더 여유 있게 살 거다? 라는 말이 과거보다 현재에도 여유 있게 살지 못한다면 미래에도 여유 있게 살지 못하고 더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로는 지금도 세탁기 있는 사람과 세탁기 없는 사람 뭐 예를 들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격차가 너무 큰 옛날에는 다 같이 없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그 격차가 커지는데 이게 더 발달하게 되면 아마 그 격차는 무한정 커질 거다. 라는 부분의 우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그냥 이제는 그만 이 정도 발전을 일단 하고 이거를 이제 다수가 누릴 수 있는 형태로 좀 이렇게 옆으로 좀 이렇게 앞으로만 갈 게 아니라 좀 옆으로 좀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좀 진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를 더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달리는 이 자전거를 과연 멈추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멈췄으면 좋겠으나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미친 듯이 달려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는데 왜 세탁기가 생겨났는데 식기세척기가 생겨났는데 왜 사람들은 로봇 청소기가 생겨났는데 왜 사람들은 더 할 일이 많아도 더 바빠졌어? 어떻게 생각해? 음, 동아. 음, 그에 따른 응, 또 다른 게 생겨서 응. 그런 거 아닐까요? 예주는. 어, 네, 동화 말처럼 그 여기서 그 청소라는 거를 줄이면 다른 게 할 일이 많아져서. 응. 그렇지. 자, 첫 번째 이유. 옛날에는 청소 1년에 몇 번 했어, 1년에. 봄맞이 대청소.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몇 번 했다는 거야, 청소를. 지금은 매일. 매일 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청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근데 횟수가 적었어. 근데 지금 청소를 짧게 해. 근데 횟수를 많이 해. 그러니까 5시간 걸릴 걸 옛날에는 한 번 했다는 얘기야. 그럼 총 시간은 5시간이야. 근데 지금은 1시간 걸려. 근데 지금은 5번 해. 그럼 결국 몇 번, 뭐야? 똑같이 5시간 걸리는 거지. 물론 좋아진 게 있지. 옛날에 비해서 뭐야? 더 위생이 더 청결해진 거야. 그러니까 세탁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이렇게 빨래를 자주 입지 않았어. 옷도 옛날처럼 옷도 옛날처럼 이렇게 옛날에는 옷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 근데 지금은 옷도 많고 빨래 횟수도 뭐 하루 이틀 입고 너 빨래 하잖아 그냥. 어? 빨래값 많고 그러니까 빨래를 계속 해야 돼.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의 일이 줄어들지 않은 요인들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옛날에는 그냥 뭐야 가서 손으로 이렇게 빨랬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돈 들 일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세탁기 사야 되잖아. 뭐 세탁 건조기 사야 되잖아. 그다음에 뭐 식기세척기 사야 되잖아. 청소기 사야 되잖아. 다 돈이잖아. 그럼 그거 뭐 해야 돼? 그걸 사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잖아. 돈 벌어야 되니까 그만큼 또 일을 또 뭐 해야 돼? 많이 해야 되지.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아까 여러분도 얘기했던 그 이유들. 그 시간이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했던? 안 했던 일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가정주부들만 놓고 보면 옛날에 가정주부들이 빨래하고 밥하고 뭐 청소하고 요 일만 하면 됐었어. 근데 요즘에 그 빨래하고 밥하고 이런 시간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뭘 하냐면 자녀 매니저 역할 하잖아. 얘 학원 데려다 주고 뭐 학원 알아봐 주고 뭐 상담하고 뭐 그다음에 같이 학습지 풀어주고 뭐 이런 일이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야. 음. 부모들이 그런 일 안 했어.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이 그만큼 뭐해지는 거야? 많아진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이라는 게 과거에는 그럼 그게 불행했냐는 얘기. 응? 그러니까 물론 현재 사람들이 과거처럼 살려면 못 살아. 세탁기 없는 세상 상상도 못 해. 냉장고 없이 못 살아. 현재 사람들은. 근데 과거 사람들은 세탁기 없이 못 살아? 냉장고 없이 못 살았어? 아니요.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야. 근데 왜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왜 현재는 그렇게 못 살까? 예주. 이미 경험해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동아. 이미 편한 거를 알아버렸으니까. 이미 편한 거 알아버렸어요. 플러스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아. 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았어. 지금은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이른바 상대적 열등감. 이런 부분들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래서 요즘에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들이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어? 거부하고 그냥 뭐야? 자연적인 옛날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집에 세탁기 없는 사람, 뭐 청소기 없는 사람, 가전제품 없는 사람 실제로 있어. 어? 천에 한 명, 뭐 응. 천에 두 명, 그 정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사람들 나오지. 응? 아주 뭐 하니까? 특이하니까. 그래서 선생님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선생님들 친구나 선생님 아는 사람들 사이에 무척 화제가 되는 일이었어. 쟤네 집엔 텔레비전이 없더라. 뭐 핸드폰을 제가 안 갖고 있더라. 그게 아주 뭐하게 화제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과연 더 개발된 어떤 그런 삶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정말 더 행복으로 이끌어주고 더 여유로 이끌어줄 건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건가? 그러면 이제 이런 반론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아니 로봇 청소기 갖고 세탁기 갖고 여유 있게 살면 되지 않냐?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로봇 청소기나 세탁기를 안 갖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그걸 갖고 있으면서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근데 한쪽에서는 그 논리에 들어간 거기에 발을 딛는 순간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여유 있게 살 수가 없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누구 얘기가 옳은 건지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자, 동화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음, 준비를 했던 질문들이 음, 이 책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으면서 또 음, 보고 싶었는지와 음, 우리 생활에서 AI를 더 늘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음. 말해보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두 개가 겹쳐서 네,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책이 미래과학 설명서라고 돼 있는데 제목이 어때? 세상을 바꿀 미래과학 설명서인데 읽어보니까 미래야? 네, 별로 어? 좀, 좀 그렇게 현, 미래는 아닌 것 아, 이 같아. 중에서 네, 지금 오지 않은 미래는 뭐야? 이 중에서 지금 오지 않은 거는 스마트, 음, 스마트 요리? 아니, 그 완전 일상에 녹아들진 않았어요. 스마트 요리도 지금 현재 뭐 그치 대중화되지 않아 대중화. 근데 이미 그 연구소라던가 이런 데서는 이미 뭐야 이런 그 저기가 있어. 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그 실험용 그 시험용으로 그 시제품 이런 형태로는 이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사실은. 그러면 음, 스마트 운반? 그냥 이렇게 대량 생산해서 막 대중화되기 판매되지 않을 것뿐이야. 뭐라고? 스마트 운반인가요? 스마트 운반? 자, 스마트 운반 같은 경우에 편할 때 찾아가는 무인 택배 있어 없어? 부인, 어? 있어요? 무인 택배는 당연히 있지. 어, 요즘 새로 생긴 아파트나 빌라 새로 생긴 빌라 아파트는 다 무인 택배가 있어갖고 그 택배 그 직원들이 그 갖다가 놓고 음, 전송해갖고 택배 찾아가잖아. 너네 다 옛날 아파트 살지? 네. 오래된 아파트 예. 사는구나.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들 아니면 빌라도 이런 데 보면 무인 택배함 다 있습니다, 지금. 이미 현실이야. 또, 여기 뭐 배달 로봇과 드론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것도 있어. 아, 그래요? 물론 아직은 시범 사업이야. 세종시 같은데 공원에서 피자 시키면 드론으로 이렇게 배달을 해줘. 음, 언제요? 그게 이게 뉴스에 나와. 근데 지금은 이제 시범 사업이야,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그 뭐야.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닌데 미국 같은데 아마존에서 드론으로 택배 배달을 해. 음, 근데 우리나라는 드론 택배 배달이 조금 어렵대. 왜? 다 아파트라서? 아파트라서 드론이 뭐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미국 음, 같은 경우에 저기가 많잖아. 주택. 잔디밭 있는 주택이 많잖아. 그러니까 드론이 가갖고 잔디밭에다 떨어뜨리고 온다는 거야. 그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드론 배달이 주로 이제 섬 같은데 드론으로 이렇게 배달해 준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음, 맨날 그 하루에 한두 번 있는 그 배 타고 가서 저기 해야 되잖아. 배달하러 가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드론으로 그냥 이렇게 배달해 버린다는 거야. 섬 같은 곳에. 그러니까 와, 드론 배달 있어. 그다음에 배달 로봇 이거 있어. 뭐 식당에 가면 있던데. 식당에서도 그렇지. 식당에서도 있고 식당은 많이 대중화됐고 네. 일반 그, 그 도로 요즘엔 라이더들이 이렇게 배달하잖아. 라이더들이 배달하는 것처럼 그 배달 로봇이 길거리 이렇게 길거리 가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배달하는 곳이 있어. 근데 이것도 오, 아직 대중화되진 않았고 어느 특정한 도시에 시범적으로 시범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최고 시속 1000km 달리는 초고속 열차. 그, 요건 요거는 아직은 없어. 요건 아직은 없는데 요거가 뭐야 뭐야 개통은 안 됐는데 한 1km, 2km 정도 그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오, 우리 그 미국 뭐 캘리포니아 좀 뭐 이런 데서는 좀 더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만약 이게 생기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20분 뭐 음, 이렇게 이제 다니게 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주로 가는 사람들은 어, 이미 있지. 우주.
이미 있지. 지금은 일반인들도 돈만 있으면. 근데 이제 좀 비싸. 아직은 몇백억 수준이야. 몇백억 내면 그러면 우주여행 갔다 올 수 있어. 몇 박 며칠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관광 상품이야. 우주 관광 상품. 그래서 우주여행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 이제 다만 이제 이걸 얼마나 이제 뭐 할 거냐? 대중화 시킬 거냐의 문제지. 그래서 선생님이 예주나 동아만 했을 때는 해외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 그래서 이게 보면 와 우리는 비행기 언제 타보나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해외여행 가는 게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 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주 언제 가보나 이러는데 몇백억 돼야 우주 간다니까 우리는 이거 꿈도 못 꿀리다 생각하는데 어쩌면 예주가 스님 나이 됐을 때 동아가 스님 나이 됐을 때 아니면 그 이전에 어 여러분들 뭐 자녀들 보고서 엄마 어렸을 때는 우주여행은 상상도 못했어 그냥 돈 많은 재벌들이나 가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뭐 이제는 뭐 달도 가고 뭐도 가고 야, 그때 우리 선생님이 자기 비행기 타는 걸 너무 신기하다고 막 했었는데 내가 그 꼴이 됐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지. 음, 지금 이 추세로 보면, 이제 그것들 얼마나 이제 대중화할 거냐, 상업화할 거냐, 이런 부분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스마트 운반과 관련돼서 요즘에 선생님 정확히 그 이름 모르네. UBM인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철도 역사 이런 데를 항공으로 이용해서 그 연결하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 택시인데 하늘나는 택시지, 쉽게 말하면. 그런 교통수단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보편화시키려고 해요. 보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아니면 이제 드론. 드론이 지금은 이렇게 뭐 주로 촬영하거나 물건 정도 옮기는데 그 드론을 조금 뭐하게 만드는 거야? 좀 크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그래서 택시 음, 항공 택시 개념으로. 그래서 그걸 실제로 서울에서 그거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게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상업 운행을 개시됐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들이 아직은 스톱인 상태인지. 근데 어쨌든 이 부분들도 지금 현재 얼마든지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뭐 법률적인 문제라던가 뭐 경제성 그게 거기로 그걸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할 거냐 뭐 이런 문제에 걸려 가지고 아직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또 음, 휴머노이드? 응? 음, 반려 로봇? 뭔가 서비스 그런, 로봇 어, 네, 반려 로봇 같은 경우는 음, 있어 없어? 있어요. 반려 로봇도 이미 있지. 특히 이제 반려 로봇이 발달한 나라 혹시 어딘지 알아? 덴마크. 덴마크가 발달했대? 음. 반려 로봇이 발달한 나라 중 하나가 일본. 아, 일본. 어, 음, 일본. 왜 일본이 혹시 반려 로봇이 발달한 줄 알아? 거의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음, 커다랗게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 원래 일본이 로봇을 잘 만들어. 로봇 산업이 잘 발달돼 있어, 일본 자체가. 두 번째는 초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가 뭐야? 나이 한 음, 60, 70대인가? 아, 그러니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그렇지. 65세 이상의 인구가, 뭐, 쌤 지금 그 비율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전체 인구의 뭐 20%인가 25% 이상을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 그다음에 뭐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 뭐 이렇게 저기가 있어. 그 퍼센티지 있는 거 있어. 우리나라는 현재, 조용화서. 음, 고령 사회. 고령사회고 아마 앞으로 한 3년 후 2027년인가 몇 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걸로. 그래서 지금 대전 같은 부산시, 대구시는 이미 초고령 사회. 그다음에 뭐 시군구 중에는 초고령 사회 엄청 많고 충남 이런 데는 이미 초고령 사회. 지금 초고령 사회 중에서 제일 젊은 도시는 어딘지 알아 혹시? 그나마 제일 젊은 서울? 도시. 제일 젊은 도시는 세종시. 음, 음, 세종시는 젊은 도시라고 그러고 대전도 중구하고 동구는 이미 초고령 사회. 제일 젊은 구는 어딘지 알아? 대전에서? 무슨 구? 이성구. 유성구. 음, 유성구가 제일 젊은.
그나마 평균 연령이 그나마 낮은. 유성구 쪽에 이제 뭐 새 아파트를 들어서면서 젊은 사람들이 유성구 쪽으로 많이 이사를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구나 이렇게 중구는 이제 과거 대전 같은 경우에 동구가 중구가 구도심이라고 그러거든. 옛날에 오히려 그쪽에 더 많이 그 대전역이나 그쪽에서 그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쪽은 이제 어르신들이 더 많이 사는. 그러다 보니 거기는 초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어른들이 제일 큰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일단 몸이 불편하니까 어디 나가기 힘들잖아. 네. 이런 교류 관계가 힘든 거야. 그 다음에 핵가족화. 옛날에는 그 대가족으로 모여 살았는데 더 이상 같이 안 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인들이 말벗이 없는 거야, 말벗이. 말할 상대가.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 사회의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이른바 고독사. 고독사가 뭐야? 혼자 죽는 거. 어? 홀로 죽는 그렇죠. 거. 홀로 죽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야. 막 몇 개월 후에 막 그 발견되고, 어? 뭐 이런 문제. 그 혈연 연고 뭐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홀로 죽는 그런 고독사가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벗의 역할도 해주고, 또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도 연결이 돼.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일들을 한데, 우리 동아 잘 알겠네. 동아가 지금 광고하잖아. 유클리드 소프트, 그러니까 빅데이터 다루는 회사 아니야? 동아야? 맞을걸요? 아, 그래서 그런 노인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을 그 뭐야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그 자료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그 노인이 만약에 평상시의 삶과 움직임과 달라. 그러면 그 노인에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주변에. 그러면 이제 출동하는 거지. 경찰이 출동하던 119가 출동하던 그래가지고 그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형태로 그런 빅데이터가 의료나 아니면 노인 간병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로봇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산업용 로봇 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이 많았는데 우리 일상에 이제 지금 로봇이 들어온 대표적인 경우 뭐가 있어? 챗GPT. 물론 뭐 챗GPT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로봇은 아무래도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로봇이라고 봤을 때 서빙하는 로봇이랑, 아, 그 식당에 네. 식당에 이제 여러분들 그 봤어? 이렇게 아까 배달해 주는 거 네. 음식 이렇게 갖다 네. 주고 와서 빙글빙글 돌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과 그게 맞물려 있거든. 최저임금이 지금 현재 얼마? 혹시 알아? 음, 몰라요. 시간당 10,000원. 10,000원이 조금 안 돼. 9,900 얼마일 거야. 그랬더니 아마 올해 이제 그 회의를 하면 10,000원을 이제 넘어서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돼서 받는 노동자, 알바생 입장에서는 10,000원은 받아야. 근데 사실 그 10,000원이 지금 좀 문제야. 왜냐면 옛날에는 뭐 7,000원이었어. 그럼 지금 10,000원을 받게 됐어. 그러면 3,000원이 올랐잖아. 근데 문제는 음,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지고 어, 옛날에 7,000원 받아갖고 2시간 일하면 14,000원이잖아. 그럼 두 시간 일하면 치킨을 한 마리 먹었다고. 근데 지금 10,000원씩 받아갖고 2시간 일하면 얼마야? 2만 원이잖아. 근데 2만 원인데 음, 치킨 값이 좀 프리미엄 치킨 뭐 이런 거는 23,000원, 25,000원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럼 오히려 2시간 일해갖고 치킨을 뭐해? 한 마리를? 못 먹는 거야. 그럼 오히려 실질 임금은 뭐 한 거야? 떨어진 거지. 그러시네. 옛날에 7,000원, 8,000원 받아가지고 영화 한 편을 봤어. 음, 근데 지금 10,000원 받는데 뭐라는 거야? 영화 값이 올라갔고 10,000원 받는데 영화 한 편을 못 보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그 임금이 뭐 한 거야?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 이건 어쨌든 다른 얘기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떻다는 거야? 알바생 월급 주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어? 그러면 거의 한 달, 알바생을 뭐 하루 8시간씩, 최저 임금 10,000원이면 한 달이면 200 몇십만 원 정도 돼. 저기가 그주 40시간 이렇게 해갖고 계산을 해보면, 주유서 계산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님들이 알바생 대신에 누굴 쓰는 거야? 이게 로봇을 쓰는 거야, 로봇. 기계를 쓰는 거야. 뭐 키오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서빙하는 로봇을 쓰는 거야. 그럼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 렌탈 비용을 내거든, 보통. 근데 렌탈 비용이 뭐 한 달에 뭐 한 50만 원? 뭐 이렇게 내면 되는 거야. 물론 사람보다 일은 못하지만, 그래서 뭐야, 로봇 하나 저기 하면 어쨌든 그 임금이, 그러니까는 사람을 3명 쓸 거를 사람 1명 쓰고 로봇을 그 3대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 전체 총액에서는 더 다운되는 거지. 어?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뭔 거야? 어떤 문제가 있냐? 음, 그럼 배달 로봇을 자꾸 만들면 뭐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만큼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지. 그 긍정적인 측면은 어쨌든 이렇게 배달하고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서빙하고 어렵잖아. 그 무거운 거 들고 뭐 저기 하는 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사람들이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야. 음, 근데 일자리를 뭐 한다? 그런 그 일자리 자체가 어쨌든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들이 있다라는 얘기지. 저기 봤어? 바리스타 로봇? 아니야. 봤어? 그 커피 만들어주는 로봇. 그래서 어디더라? 세종시? 세종시 무슨 선생님 어디 체육관? 거기 갔더니 카페가 있어. 그리고 그 카페는 그냥 뭐야? 로봇이 저기를 해줘. 이 밖에 사람이 이제 메뉴 주문하면 로봇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뭐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들어줘. 그래서 바리스타 로봇. 본 거 같아요. 어? 본 거 같아요. 본 거 같아. 주스 같은 거 막 어, 넣어줬어요. 그래, 그래, 그래. 그 다음에 치킨도 해주는 거 알아? 어, 음, 그 치킨도 치킨집 사장님들이 맨날 그걸 하잖아. 1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맨날 그 기름 앞에서 튀겨야 되잖아. 맨날 그 시간 맞춰놓고. 그 일이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치킨 로봇이 있어. 그 다음에 급식실에 저기 뭐 일하잖아. 급식실 뭐야, 그, 그, 그분들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네. 어떤 급식실 노동자. 그분들이 수백 명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일하잖아. 근데 거기에도 저기가 있어. 그 로봇이 이미 등장해가지고 그 로봇에게 메뉴 이렇게 주문하고 하면 그 로봇이 저기를 준비를 다 해. 음식 준비를. 그런 식으로 주방 같은 데도 이미 로봇들이 활약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공부 도우미 로봇. 그래서 이제 아까 누구야, 동아가 얘기했던 챗GPT가 앞으로 더 발달을 해서 지금도 사실은 거의 돼. 지금도 되는데 지금은 좀 보통 우리가 이제 뭐야, 워드로 쳐서 얘기하면 이제 텍스트 기반이잖아. 걔도 이제 워드로 쳐서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이용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말로 뭐야 뭐 설명해줘 그러면 그 애가 알아서 뭐라는 거야? 말로. 그럼 서로 이제 뭐 하는 거야? 대화를 주고받는 어떤 그런 형태들. 어? 그런 형태가 가능한 거지. 그러면 얼마든지 이 독서교실 이 프로그램도 대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선생님이 여러분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옛날에는. 왜냐면 예주가 무슨 질문을 할 줄 알아. 붕어가 무슨 질문을 할 줄 알아. 그거에 내가 이렇게 적절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로봇이 못한다고 생각했어. 내 일자리는 못 뺏어갈 거다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뭐야? 선생님이 이미 이제 잘못된 생각이야. 왜? 음, 왜 잘못된 생각일까? 이 자리도 얼마든 대체 가능해. 왜? 챗GPT 같이 그런 애들이 응, 있으니까. 응. 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선생님이 사실은 선생님 일자리 자체를 지금 없애고 있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하고 수업하는 걸 선생님 유튜브에 올리잖아.
응, 근데 그건 뭐 우리가 돈 벌려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뭐 필요하면 보라 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건데 근데 그런 거 자체를 지금 다 뭐 하는 거야 걔들이 수집하는 거야. 그거 자체가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사실은 동화나 예주가 뭘 묻는다 하더라도 동화나 예주가 아주 무슨 특별한 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이 있지 아까도 그렇잖아. 예주가 뭘 진행을 했는데 동화도 나도 그거 생각했는데 이랬잖아. 극단의 사람들이 사실은 궁금하고 묻는 게 거의 대부분은 같아. 그럼 이미 어디선가는 이 책을 읽고 그런 수업을 누군가 한 거야. 그렇잖아? 그럼 그것들이 빅데이터로 모은다는 얘기야. 그래서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이 질문을 하면 그 내용을 찾아서 뭐 하면 돼? 전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챗GPT 원리가 뭐야? 그 인터넷에 있는 활자들을 응, 모아서 응, 적절한 정보들을 알려줘. 그렇지. 그 전과 다른 점은 뭐야? 그 전과 다른 점은. 동아, 그 전과 직접 챗GPT 다른 점은. 그, 직접 그냥 사람한테 묻듯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그 가공되지 않은 자료까지 찾아주는 거야. 음, 어? 내가 아까 스마트 운반에 대해서 궁금해. 그러면 스마트 운반의 사례를 내가 찾고 싶어. 그러면 스마트 운반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글을 그동안은 검색해서 찾아줬어. 구글이 찾아주고 네이버가 찾아줬어. 아니면 기껏해야 우리가 스마트 운반이 궁금해요.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서 자기가 뭐해? 그건 어떤 거예요? 하고 그 사람이 직접 뭐 했다는 거 설명해 줬다는 거야. 이게 그 전의 방식이었어. 근데 챗 GTP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자료를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하고, 뭐 하는 거야? 가공해서 자기가 가공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답안으로 작성까지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내가 뭐야? 뭐 햄버거 먹고 싶어요. 라고 옛날에 얘기하면 햄버거 가게는 여기에요. 햄버거 만들려면 무슨 무슨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 여기 있어요. 이 정도에서 그래서 햄버거는 내가 직접 만들어 먹어야 됐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 챗GPT는 뭐야? 지가 재료 찾아다가 햄버거를 아예 만들어서 이렇게 나한테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되게 먹기만 하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게 놀랄 만한 어떤 그런 일이지. 근데 현재까지는 챗 GPT가 문제가 뭐가 있어? 한 개. 문제점. 정보가, 동화 뭐라고? 뭔가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야. 지금은 챗 GPT가 거짓말 너무 잘해. 그러니까 얘가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뭐해? 막 얘기해. 어딘가에서 막 갖고 온 걸 다 얘기하기 때문에 얘의 말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를 의심하고 그걸 다시 뭐 해야 돼? 검토해야 돼, 검토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검토하다 보면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 문제는 큰 문제 아니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야? 문제, 동아 뭐라고? 문제, 지금은 큰 문제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뭐야?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일 거라는 얘기. 음, 내가 계속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지금은 그 오류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오답률이 팍팍팍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이제 굳이 뭐야? 어, 선생님한테 질문할 필요 없는 거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오늘도 그 사람들한테 무슨 신청을 뭘 받았어. 그 사람들이 엑셀에다가 무슨 자료를 막 이렇게 써서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똑같이 뭘 준 게 아니라 막 다 형식이 다르게 준 거야. 그 옛날에는 쌤이 그걸 일일이 다시 정리를 해야 됐었어.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름, 뭐, 책, 무슨 책, 뭐 이런 걸 따로따로 정리됐었어. 근데 쌤이 시험 삼아서 그 자료, 그 엑셀 자료 있는 거를 채 g p t 때 올려주고서, 내가 원하는 걸 저기를 했어. 이거 이름이 똑같은 사람 있는지 찾아줘. 아니면 이거를 뭐 이름 수도 배열해줘.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뭐 하더라는 얘기야. 그거를 내가 원하는 자료 형태로 만들어 주더라는 얘기. 그럼 내가 그 전에는 한두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을 불과
뭐 30초 만에, 어? 1분 만에 그 일이 해결됐다는 얘기죠. 뭐 그런 거로 보면 아주 신세계지, 신세계. 그런 점에서 보면은 더 이렇게 개발되는 게 더 좋겠지. 그런데 문제는 음, 그러면 내일이 줄어들어야 되잖아. 근데 왜 내일이 안 줄어드냐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 그 뭐야? 아, 컴퓨터가 들어오고 나서 선생님들의 일이 줄어들 줄 알았어. 그전에는 막 일일이 다 써서 해야 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컴퓨터가 얼마나 빨라. 근데 선생님들 일이 줄어들었어? 더 많아졌어? 많아졌어요. 더 많아지셨어요. 많아졌어. 그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일일이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다른 사람들 요구하지 않아. 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지금 컴퓨터로 뭐 작업하니까 밖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게 많아. 왜? 그 컴퓨터랑 금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손으로 하느라고 2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함부로 요구를 못 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지금은 뭐 하면은 10분이면 해. 그러니까는 그거 10분이면 하잖아요. 뭐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해. 근데 그 건수가 뭐해? 10건, 20건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오히려 일은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아까 그 선생님 세탁기 갖고 얘기했는데 그런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차피 못하니까 A로만 했어. A. 하나만 했어. 근데 지금은 챗GPT가 해주니까 A, B, C, D, E, F, G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그리고 그 중에 또 뭐 해야 돼? 내가 골라야 돼. 그거 보고 더 좋은 걸 고르느라고 그만큼 시간을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은 그때는 하나만 만들어서 하나로 결정하는 것보다 A, B, C, D, E, F 여러 가지 만들어서 만들면 그만큼 그 질이 더 높아지겠지. 질이 더 뛰어나겠지. 그런 점에서 보면은 더 긍정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들이 갖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장 큰 고민이 이거야. 챗 GPT 시대에 공부는 어떤 의미가 있나? 그리고 챗 GPT 시대에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 어쩌면 그걸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지. 예주는 챗 GPT를 써봤어? 아니면 네. 뭐 어떤 거에 써봤어? 또 뭐 영어 학원에서 PPT 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해양 동물을 조사해 가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챗GPT 써서 이거에 대해서 알려줘 하고 그게 똑같이 쫙 썼어요. 나와. 그게 쫙 나와. 아니 그래서 네가 기대하는 만큼의 저 성과를 얻었냐고. 아, 네, 네. 그러니까 잘 음, 됐어요. 그럼 앞으로도 적극 활용하겠네. 음. 어, 그 활용에 대해서 처음에 그 논쟁이 있었던 거 알아? 학생들은 못 네? 쓰겠다. 그 논쟁이 있었던 거 알아? 챗GPT 처음 나왔을 때 네. 학생들을 챗GPT를 사용하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처음에 막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막 그런 논쟁이 있었거든. 어떻게 생각해? 써보니까 학생들한테 이거 쓰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면 적극 쓰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근데 그 어, 애가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똑같은 말만 계속 해요. 뭘 물어봐도. 음, 그래서 어, 아니, 결국엔 예,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도움은 되는 것 같긴 해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예준 아니, 동안 어떻게 생각해? 저는 저희 학교에서 음,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음, AI를 완전 적극적으로 하시는 쌤이라서 음, 막 수행평가 같은 거 이런 거를 아예 음, 맨 처음에 할 때 AI 그런 쓰는 방법 알려주고 음,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쉽게 음,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아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음, 그냥 리튼이나 음, 챗GPT나 등등 되게 접해본 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접해보니까 어때, 동화는? 음, 뭔가 신기해서 음, 재밌긴 한데 음,
뭔가 아직 말이 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헷갈릴 때가 가끔 있어서, 음, 그럴 때는 좀 멘붕이 왔어요. 음. 그 아까 예주가 걔가 그 답을 제대로 뭐 비슷비슷한 얘기만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두 가지 부분의 문제일 수 있어요. 아까 예주가 진단한 것처럼 그 애 자체가 아직 그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두 번째로는 예주가 질문을 제대로 안 해서일 수도 있어. 음, 그 애를 계속 학습을 시켜야 돼. 무슨 뭐 자료를 갖다가 보여주고 읽어준다던가 아니면 너가 질문을 더 정교하게. 그래서 이제 챗 GTP 시대에 중요한 것들은 뭘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끌어내는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기처럼, 지휘자처럼. 그 지휘자가 그 악단의 단원들의 실력을 끌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음악을 이렇게 완성시켜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챗GPT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들한테 뭘 끌어내느냐는 것들은 그 각 이용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용자가 그 애에게 어떤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온 거고 그 답이 나왔을 때 그거를 계속적으로 그 요구를 할 때 더 좋은 답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좋은 질문자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동화가 말했듯이 그 자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사람?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검토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예주가 해양 생물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했어. 근데 챗GPT가 해주면 그게 너의 지식이 돼? 네, 너가 아니요. 자료를 어, 찾아서 읽고 공부해서 네가 자료를 만들 때 그 과정을 거쳐서 했을 때와 그냥 해양 생물에서 네가 뭘 만들어줘야 해서 딱 만들어줄 때 그래서 나가서 발표할 때 읽어서 발표하면 될 거잖아. 근데 그 전에 공부했던 방식과 그 후에 또 공부했던 방식이 과연 같은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뭐 전달자에 불과한 거. 어떻게 생각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물어볼 때, 음,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넷에 그냥 평소대로 하던 대로 찾고 좀 음. 부족한 부분들을 물어본 거여가지고, 그래, 그래. 네, 그 점은 잘 모르겠어요. 이미 너는 뭐 이렇게 조사가 된 상태 속에서 한 거다. 처음부터 이렇게 네. 했던 게 아니라, 던진 게 아니라. 어, 동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도 조사는 조금 한 상태에서 하는데, 이제 대충, 근데 보통 어떤 식으로, 근데 좀 저는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긴 해요. 옛날에 사용했던 걸 생각해보면, 음, 뭔가 어떤 나라에 대해 소개해줘라는 거를 어떤 나라의 그 관광지 두 개를 음, 정리해서 알려줘라고 한 후에 음, 이제 애가 엄청 길게 나오면 음, 요약 그 중학생 수준으로 요약해서 알려줘라고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거를 팝팝으로 하든지 거기서 또 영어로 바꿔달라고 하든지 좀 음, 영어로 이제 바꿔서 대충 하고 거기서 선생님이 또 무슨 AI로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음. 검사기 좀 너무 완벽한 건 검사기에 돌려본다고 하셔서 어, 거기서 이제 몇 개 지우고 이제 좀 제 언어로 바꿨죠. 어. 자, 그렇게 했어요. 네.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 미국 수학 교육하고 한국 수학 교육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보통 뭘 얘기하냐면 전자계산기. 미국은 수업 시간에 전자계산기를 사용하게 하는 거야. 심지어 시험 볼 때도 전자계산기 갖다 놓고 쓰게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머리로. 못 쓰게 한다는 얘기야. 전자계산기 못 쓰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자랑. 한국 사람들은 산수가 되게 빨라. 그 물건 계산할 때 엄청 잘해. 근데 미국 애들은 계산기 없으면 계산 못 해. 그러니까 그 맨날 이게 계산기 두드리느라고 시간 엄청 걸려. 어? 자, 그런 그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전자계산기를 사용하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고등수학, 수학적 사고를 하는 거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자계산기의 단순 계산은 굳이 그거를 사람이 할 필요 없다. 기계에 맡겨도 된다. 라는 게 이제 미국 그 수학의 주장이고 우리나라도 그 얘기를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해. 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챗GPT도 사실은 똑같은 문제야. 이제 앞으로 수학 이게 계산 문제가 아니라 함수도 뭐든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럼 챗GPT가 알아서 뭐해? 답을 끌어내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냐는 얘기야. 전자계산기로 계산, 그동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주로 이런 거 했잖아, 전자계산기가.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어서 벗어나서 문장제 이런 문제도 챗GPT가 다 풀어줄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챗GPT를 이용해서 그런 수학 문제를 풀면 되지 않냐. 그러면, 음, 그 수학을 굳이 우리가 뭐 해야 돼? 그거 낑낑거리며 배워야 될 필요가 있냐. 라는 어떤 그런 주장도 가능하잖아. 수학이 많이 쉬워질 거 아니야. 음, 어?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동아? 음, 있는 것 같, 응?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응. 예준은? 음, 그러니까 수학적 사용을 얘기하는 거죠. 수학 시간에 어쨌든 챗GPT를 사용해야 되느냐? 수학 시험 볼 때 챗GPT를 사용해야 되느냐? 뭐 수학 시험뿐만 아니지. 뭐 사회가 됐든 뭐 과학이 됐든 시험 시간에 그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근데 챗GPT하고 만약, 근데 만약에 지금은 걔가 활자밖에 안 되는데 걔가 사진도 인식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진도 그렇게 인식했지. 하면, 이제 아, 그래요? 이제 사진도 인식했지. 그러면 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정답지를 알려주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러면 어, 문제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사진 이미지 클릭하면 얘가 글도 다 읽고 지가 다 해석을 해. 이미. 어? 심지어는 요즘에 뭐 동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는 동영상을 지가 보고서 그거를 자기가 뭐야 요약본도 만들어주고 그것도 가능해. 이미. 그 자기가 뭐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영화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만화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능해 지금 이미. 그런데 그러니까 그 스님이 지금 묻는 질문은 그런 질문이야. 챗GPT가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인간이 그걸 해야 되는 얘기야. 그걸 못하게 막으면서 인간이 그걸 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챗GPT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챗GPT한테 시켜야 되느냐. 라는 부분도. 자, 동호가 중요한 얘기였어. 그러면 시험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라는 질문이었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 동호야? 이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음, 뭔가 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챗GPT라는 기본적인 거는 다 깔고 가는 거니까 음, 이제 그냥 기초적인 수학을 음,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진 않고 음, 근데 그 안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음, 음, 챗GPT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석해 보아라 이런 느낌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음, 수학보다는 살짝 문과 좀 그쪽에서 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 음, 그래서 어쩌면 문제를 만드는 역량, 문제를 물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챗GPT한테 뭐라고 묻느냐, 그거를 뭐 할 수 있어? 그걸 테스트할지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예를 들면 전자계산기를 이용해라고 한 다음부터는 숫자 계산에 관한 문제를 안 내. 5 곱하기 3은 얼마냐는 문제를 더 이상 안 내. 왜? 5하고 곱하기하고 3만 누르면 15라는 답이 나오잖아, 전자계산기에서는. 전자계산기가 없을 때는 5 곱하기 3이라는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전자계산기가 있을 때는 이제 무슨 문제를 내는 거야? 다섯 사람이, 세 개씩 과일을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과일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이런 문제를 내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그 문제를 이해해야, 이게
5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거를 그 문제를 통해서 그걸 끌어내고 그거 나와서 자기가 계산기로 5 곱하기 3은 15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문제 자체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면 전자계산기가 있어도 그 문제를 그 뭐야 눌러서 답을 못 찾아내잖아. 그렇게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뭐라 그래? 5명이 3개씩 과일을 먹으려고 합니다. 몇 개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 그 자체를 그냥 뭐 해버리는 거야. 챗GPT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챗GPT가 그러면 뭐 5 곱하기 3에서 15개가 필요합니다. 이 답을 해줘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서술형 문제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지. 어? 그러면 그 다음에 수학 문제는 어떤 식의 문제가 될 거냐라는 얘기. 그러니까 챗GPT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능력, 그러면 그런 어떤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데 누군가는 전자계산기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는 전자계산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런 수학 문제가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점에 있어서 그거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해. 우리가 냉장고의 원리를 알아야 돼? 아니면 냉장고 그냥 여닫고 쓰기만 하면 돼? 대다수의 사람들은 냉장고를 그냥 뭐 하면 돼? 쓰면 되는 거지. 굳이 냉장고의 원리를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대다수의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 그 냉장고 최소한 만드는 사람들, 설계하는 사람들은 냉장고의 원리를 뭐 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음,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그거지. 우리가 어디까지를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어느 부분부터는 알 필요가 없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 한계를 또 어떻게 잘 설정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의 고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미래과학 설명서 돼 있는데 결국 이제 여러분들 뭐 예주나 동아가 앞으로 이제 진로와 관련되어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뭐 돈으로서 일이든지 보람으로서 일이든지 뭐 재능으로서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할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 미래과학이라는 부분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이 굴러갈 거란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학, 뭐 특히 IT지, IT 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그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돼, 장착. 그래서 그걸 장착하고 있는 사람과 그걸 장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업사원인데 걸어서 영업하는 사람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영업하는 사람들과 저게 범위가 달라져, 범위가. 어? 범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러한 과학기술을 장착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영역의 어떤 그런 범위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을 기본적으로 소양으로 삼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분야에, 여러분의 분야에 이러한 과학, 미래 과학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지. 아니면 물론 지금은 시대가 워낙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서 여러분한테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기가 부동산 중개업을 했었어. 근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 IT하고 만나서 뭐 직방 뭐 이런 거 들어봤어? 집을 구할 때 옛날에는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 앱이 있는 거야, 앱. 그 앱에 들어가면 부동산 정보가 다 나와. 그러면 거기서 그냥 부동산을 집을 구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현실에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그 부동산들은 일을 그만큼 뭐 하는 거야? 뺏기는 거야. 근데 그 앱, 직방이라는 그 앱을 만든 사람은 자기가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그걸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거 플러스 그 앱하고 두 개를 뭐 해서 연결해가지고 자기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야. 그런 식으로 각 분야마다. 뭐 의사 선생님들이다.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 또 뭘 만들어? 그 앱을 만들어. 그 앱을 통해서 환자들을 뭐 진료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뭐 이런 걸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현실과 IT를 두 개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던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분야가 있어. 그럼 그 분야가 지금 오프라인에만 존재한다 했을 때 이런 미래과학과 만나서 새로운 어떤 그런 영역들. 아까 이제 동아가 그거 얘기했잖아. 증강현실. 증강현실하고 뭐 얘기, 증강하고 뭐지? 또 하나가? 응? 가상현실이요. 가상현실이요. 아,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게 되게 엄청난 붐을 일었었거든. 메타버스가. 그다가 메타버스가 뜨는 줄 알았는데 메타버스가 못 뜨고 챗GPT한테 완전 밀려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다 챗GPT에 열광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거기에다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어. 근데 바로 전에 메타버스가 챗GPT 못지않게 엄청나게 인기여가지고 세상이 바로 그쪽으로 바뀌는 줄 알았어. 근데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어쨌든 VR 세계가 지금은 아직은 이제 뭐야 좀 그 인기가 좀 가라앉는 어떤 상태인데 어떤 사람은 VR이 안 될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발전 속도에 보면 늘 보면 이렇게 처음에 치고 갔다가 좀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또 도약한다. 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VR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게 VR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는. 혁명을 이렇게 지가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 VR 세계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만나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걸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독서 교실 수업도 VR로. 아니 패션 뭐 하는 것도 쇼핑도 VR로. 요리 뭐 이런 것도 쿠킹 클래스 이런 것도 VR로. 이런 식으로 각 영역들이 VR과 만나서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제 원래 VR이 됐던 뭐가 됐던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 소스라는 것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여러 매체로 적용해서 뭔가를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자기가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그런 분야와 관련되어서 어, 이런 미래과학과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거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꿈꿔보는 것들도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가 글쓰기 과제고, 우리 동아가 다음 주에는 열심히 쏜다고 했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상하면 돼. 지금 2024년인데, 2034년도 좋고, 2044년도 좋고, 2034년의 하루를 여러분이 구성해서 쓰는 거야. 그날에 쉽게 말해 일기를 쓰는 거야. 근데 일기를 쓰는데 미래 일기를 쓰는데 이 미래과학 설명서가 현실했다고 생각하고 미래과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뭐야 되도록이면 많이 활용해서 하루를 뭐 해봐라 미래의 하루를 재구성해 보는 글을 쓸 거야. 그러니까 동화에 그런 거 많이 동화책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소설책에. 네. 영화 같은 데 보면 2034년 뭐 해가지고 아침에 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로봇이 와가지고 비서 로봇이 와가지고 오늘의 일정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너네가 재구성해서 여기 있는 뭐 냉장고 미래 냉장고도 넣고 반려 로봇도 넣고 그다음에 뭐 무인 택배함도 넣고 뭐야 서비스 스마트 제도도 넣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넣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뭐해서 조화시켜서 조화시켜서 그 미래의 어떤 그런 생활상들을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요소를 찾아서 미래의 하루 여러분들이 구성해 보는 그런 글을 쓰면 된다는 거죠. 질문 예주 없고 동아 질문 없어요. 없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쓴 어떤 그런 글들을 가지고 볼 텐데 평가의 그 기준은 미래 과학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 미래 과학을 얼마나 뭐해 많이 이용했는가 그리고 어쨌든 글이다 보니까 그 글 자체가 어떻게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잘 연결되는 건가. 동하고 또 예주하고 또 그랬는데 2034년 미래의 하루를 챗GPT야 설명해줘.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쭉 쓰겠네. 어? 그것도 가능하겠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글을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그래요.